자, 오늘 두사이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투경이 해제되는 날이다 보니까 뭐 대단히 상승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갭을 띄우고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조정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림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평선이 수렴된 자리, 5일선과 60일선, 21선이 수렴된 자리 위로 주가가 안착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달만 수주가 6조가 넘었는데 왜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느냐? 일단 투자 경고 때문에 상승에 제한이 걸려 있었고, 그 제한에는 이제 증거금 100%, 그러니까 현금 100%가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을 제외하고는 세력이나 개인들이나 뭐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매수세가 현저하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왜 투경이 해제됐는데 오르지 않느냐? 투경이 해제될 때는 원래 재지정 여부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투경 자체가 급등해서 나오는 건데 해제됐다고 바로 급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지정 예고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등하는 그림이 좀 나와주려면 요 재지정 여부까지 완전히 해소가 되어야,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야 브레이크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물론 그렇게 재지정 요건이 빡빡하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한번 보면, 자, 일단 언제까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동반될 것이냐. 자, 일단 최초 판단일은 12월 23일부터고, 그날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에서 최종 26년 1월 7일까지 판단을 한다. 23일부터 1월 7일까지라는 거죠. 자, 이제 밑에 조건, 위에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조건. 자, 판단일의 종가. 하루씩 수년한다고 했으니까 매일매일의 종가가 되겠죠. 매일매일의 종가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인 12월 5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자, 12월 5일의 종가는 84,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조건 보겠습니다. 자, 매일매일의 종가가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전일 12월 19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자, 12월 19일. 자, 종가 77,400원. 자, 근데 77,400원이면 첫 번째 조건인 84,000원보다 주가가 낮죠. 기준이 낮죠. 자, 근데 재지정 요건을 보시면 이 세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2번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봐야 되는 건 1번 조건 84,000원과 3번 조건 매일매일의 종가가 이거래일 전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요거죠. 근데 요것도 쉽지 않습니다. 국장은 하루 30%가 맥시멈이고 이거래일간 40%가 오르려면 엄청난 급등이 좀 나와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선 재지정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급반등이 없다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요. 주가가 84,000원을 넘어선다. 그럼 이때부터 경계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이거래일간 종가 차이가 40%가 나는지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자, 발생하지 않은 일이고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딱지 관련해서는 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급등이 생겨서 재지정 리스크가 짙어지면 이 부분은 소통방에서 따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3번 조건 있죠. 이거래일 전보다 40% 이상 급등. 그 달성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밑에 있는 게 요 캔들이죠. 밑에 자리에 있는 캔들. 종가가 다소 낮은 캔들. 자, 요 기준으로 하더라도 종가가 74,500원입니다. 74,500원에서 40%가 오르려면 10만 원이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기간에 10만 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재지정 여부는 이미 피해갔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재지정 여부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은데 이게 그래도 재지정 여부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요건이. 지금 뭐 기관이나 외인이나 세력이나 뭐 증거금 풀렸다고 해서 돈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급등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주가를 급등시켜서 개인들 탑승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상승 제한이 높더라도 굳이 근사치까지 세력이 올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근사치까지 올라가면 오히려 매도 물량만 높은 자리에서 쏟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또 투심이 부정적이어질 수 있죠. 매도 압박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자, 현재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망한 게 아닙니다. 수주는 조 단위로 계속 나오는 기업이고 선반영이 되더라도 신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질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평선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렴 지지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 지지는 일단 강력할 수밖에 없고요. 요 지지가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 지지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주가 추세 있죠. 현재 여기서부터 주가 추세. 이 변동 자체가 현재 단기 매매의 흐름입니다. 자, 왜 단기 매매의 흐름이냐? 일단 공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 이런 게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선물, 주식 옵션 2단계 가격 제한 폭 확대 요건 도달. 자, 이게 파생 상품의 상승 제한폭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제도인데 이게 특정 종목의 가격이 1단계일 때 기준가 대비 10% 상승 후에 5분 뒤에 20%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공시는 맥시멈이 10%까지 정해져 있다가 5분 뒤에 20%로 늘어나는 거죠. 리스크도 커질 수 있으나 맥시멈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락에 베팅을 하게 되면 하락할 때 이익도 20%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단타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공시가 뜨면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빠르게 조정받는 모습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윗자리에서 이렇게 횡보세를 이어가던 두산에너빌리티가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합니다. 요날 날짜가 10월 10일입니다. 이 공시가 떴던 10월 10일. 맥시멈이 위아래로 20% 늘어나게 되었으니까 단타들이 몰려드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단타들이 몰려들어서 주가가 올랐다가 빠르게 이익 실현하고 자, 그 다음에 신고가를 찍었던 날짜를 보시면 10월 29일입니다. 자, 같은 공시가 또 나왔었네요. 이날 날짜를 한번 보게 되면은 10월 29일입니다. 자, 이때도 주식 선물은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거죠. 고가,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2.73%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이익 실현을 하면서 단기 가격 조정을 빠르게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자, 10월 10일 떴고 10월 29일 떴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11월 5일 11월 5일 근데 11월 5일에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오르지 않고 그죠? 왜 그럴까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선물 하락 방향. 자, 이때는 하락으로 범위가 확대됐으니까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단타들이 하락에 몰린 거죠. 자, 그래서 저 공시가 뜨자마자 하락하고 그 다음날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단타들의 수급세 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움직임이 크게 없어서 크게 불안정한 상황이다. 여기 찍고 내려왔다고 해서 이제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정 국면 시작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타들이 돈 먹을 기회가 반짝 왔고 그래서 그들의 수급세에 이런 음봉이 떴었을 뿐이고
종목 자체나 기업 자체의 기대감이 끝났다거나 메리트가 없어서 여기서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락 방향으로 2단계가 열렸었고 투경 딱지까지 달렸었는데 이 자리를 오히려 지켜주고 이평선 수렴 지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주가를 안착시켜 놓은 지금 상황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변동이 심하던 당시는 파생상품 투자자들의 단기 수급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이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는 요 작은 박스권 내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평선 수렴 지지를 깨느냐, 수차례 돌파 시도가 있었던 저항 라인을 돌파할 것이냐, 요걸 지켜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알 수 있는 존재는 직접 자금을 소모해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주체를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에서 드러난 흔적을 토대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는 후행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돈이 아무리 많은 주체라도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주가를 올리는 것이든 내리는 것이든 거래라는 것이 체결되어야 주가를 드리블할 수 있는 겁니다. 주가가 상방으로 가는 것이 또는 하방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어야, 이유가 있어야, 설명이 되어야 개인들이 매수하거나 손절하거나 하는 겁니다. 그 개인들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트에서 그럴싸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직접 매수할 만한 메리트를 목격하게 하고 손절해야 할 리스크를 목격하게 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지켜보는 주가인 거죠. 그래서 후행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극단적인 예시로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100조 수주 계약 공시를 따냈다. 그래서 그걸 공시를 했는데 만약에 주가는 마이너스 10%가 하락한다.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손절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그리고 또 뭐 반대로 100조 수주가 취소가 됐다. 근데 상한가를 갑니다. 그러면 믿을만 하겠습니까? 매수하시겠습니까? 매수하기 좀 꺼려지시겠죠. 합리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고 저점임에도 불구하고 손절하게 하기 위함과 주가를 드리블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통 주식을 장악하기 위한 매물 소화 등의 드리블 자체가 차트에 드러나기 때문에 후행성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라는 요 자체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지표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 거래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자가 있어야 집계되는 것이 거래입니다. 우리는 이 흔적에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차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수렴 저항의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이평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차례 돌파 시도가 있는 이 저항을 돌파할 근거는 무엇인지, 돌파하게 되면 이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되고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은 어디가 메리트 있는지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응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대응의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의미 있는 가격대들을 메모해 두고 그 자리를 터치했을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를 보고 그 제스처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거래를 통해서 신뢰도를 확인하고 그렇게 미리 생각해뒀던 플랜 A 또는 플랜 B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관련된 디테일을 소통방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설문조사 체크해 주시고 뭐 중복 체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 기재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텔레그램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